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스쳐 지나갈 것들로 인생을 채우지 마라. 지은이는 고은미. 일상 속 다양한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그 해결법을 연구하는 건강심리학자. 특히 심리적, 신체적 통증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마음 챙김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밝히는 데 관심이 있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심리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덕성여대, 장안대학교, 강남대학교 대학원 외래 교수를 역임했다. 얼마 전 부모님 댁에 창고 정리를 도와드리던 중 아주 흥미로운 물건을 발견했다. 20여 년 전에 썼던 일기였다. 대청소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며 옛날 일기장을 천천히 읽어보았다. 오랜 세월 동안 희미하게 바랜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재밌는 점은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 동안 내 감정이 고요함과 차분함을 유지했다는 사실이다. 분명 일기를 쓸 당시에는 마음고생이 심한 나머지 눈물까지 뚝뚝 떨구곤 했는데 말이다. 20여 년이나 지났으니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실은 이 안에 인간 마음의 근본적인 법칙이 담겨 있다. 바로 감정의 지속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이 중요한 일이고 아닌지는 그 순간엔 모른다. 긴 호흡으로 보면 무조건 나쁜 일도 무조건 좋은 일도 없다. 그냥 다가왔다가 지나갈 뿐이다. 정말로 중요한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어쩌면 손에 꼽을 정도로 중요한 일조차 다시 몇 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아니게 될지 모를 일이다. 그러니 흘려보낼 일은 흘려보낼 줄도 알아야 하고 털어버릴 일은 털어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감정을 짊어지려 했다간 마음은 균형을 잃고 무너진다. 마음의 균형을 잡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나를 찾아온 고민을 꼭 쥐고 있지 말고 가만히 놓아주면 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입는 것, 사는 것, 보는 것,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꼭 해야 할 일로 넘쳐나지 않던가. 여행지에 가면 꼭 명소에 들러서 인증샷을 찍어야 하고 요즘 유행이라는 영화나 드라마는 꼭 봐야 하고 계절마다 예쁘다는 옷은 꼭 사야 하듯 말이다. 그런데 정작 그런 식의 생활이 나를 정말로 기쁘게 해준 적이 있던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마음이 편안한 삶을 원한다면 헛된 과잉을 미련 없이 놓아야 한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분명 행복해질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착각이다. 행복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가질 때 찾아오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겹칠 수 있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어느 강의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다. 아이는 주변 아이들의 손에 들린 풍선을 보고 자신도 풍선이 갖고 싶다며 사달라고 졸랐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그만 손에 든 풍선을 놓치고 말았다. 교수는 생각했다. 그렇게 원하던 풍선을 잃어버렸으니 울면서 다시 사달라고 떼를 쓰겠구나. 그러나 놀랍게도 아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계속 뛰어놀았다. 이번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탈 벤 샤하르의 이야기다. 그의 아들은 작은 장난감 하나를 아주 애지중지하며 언제나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엘리베이터 문 틈새로 장난감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아이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교수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사준다며 달래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두 가지 사례에서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를 알아낼 수 있다. 바로 그것을 손에 넣은 다음에도 소중하게 여기느냐다. 무언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대상 자체를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 새로운 것이 있어도 쉽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 만족하는 마음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다. 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대할 때와 싫어하는 음식을 대할 때의 행동이 극명하게 다르다. 좋아하는 음식을 보면 앞발을 핥고 혀를 내밀거나 입과 턱을 움직이지만 싫어하는 음식 앞에서는 머리를 흔들고 얼굴을 비벼댄다. 원하는 것으로 삶을 가득 채운다고 해서 반드시 인생이 만족스러워진다고 할 수는 없다. 이를 착각하면 잠깐의 욕구에 휘둘려 좋아하지도 않는 것으로 인생을 그득그득 채우게 된다. 그런 인생의 끝에는 공허하고 텅 빈 마음만 남을 것이다. 평소에 이 둘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는 물건의 영역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이때 도움이 되는 선택 기준이 있다. 그 대상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인가이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시계를 구매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시계를 살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기준 3가지는 다음과 같다. 나는 저 시계를 원하는가? 나는 저 시계를 좋아하는가? 나에게 저 시계가 필요한가? 3가지 모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2가지를 만족한다면 제법 괜찮은 소비다. 하지만 1가지밖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때 우선순위는 필요한 것,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순이다. 업무나 취미도 마찬가지다.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필요한 일이라면 이상적이다. 3가지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필요한 일, 좋아하는 일, 원하는 일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면 후회할 일이 줄어든다. 기준을 정해두면 물건을 사거나 업무를 보거나 사람을 대할 때 결정을 내리기가 훨씬 쉬워진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라고 말했다. 삶이란 탄생, 즉 birth와 죽음, 즉 death 사이의 선택, 즉 choice라는 의미다. 우리 몸은 외부 자극에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는데 그중 무릎 반사라는 작용이 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을 만큼 높은 의자에 앉아 두 다리의 힘을 빼보자. 이때 무릎뼈 밑부분을 가볍게 치면 무릎 아래 다리가 자동으로 튀어 올라온다. 이것이 무릎 반사다. 이 동작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난다. 마음에도 반사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 특정 단어만 들으면 화가 나거나
혹은 특정한 상황에만 처하면 몸이 얼어붙은 경험이 있지 않은가? 곰곰이 생각할 틈도 없이 즉각적으로 말이다. 이처럼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를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반응이라고 부른다. 반사와 반응의 공통점은 외부 자극에 자동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의지나 판단이 끼어들 틈조차 없이 말이다. 심리적 반응은 성장 과정에서 학습을 통해 형성된 습관이다. 노력과 연습을 통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굳어진 습관대로 반응하기 쉽다. 이를 자동 조종 모드 상태라고 부른다. 비행기 조종법에서 유래한 용어로 의식적인 생각 없이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의 일상적 행위 대부분은 자동 조종 모드 상태로 움직인다. 손으로는 이를 닦으면서 머릿속으로는 어제 본 드라마 생각, 오늘 할 일 생각, 주말에 친구 만날 생각에 빠져 있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 미래 혹은 다른 생각에 끌려다니는 상태다. 이렇게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함께하지 않을 때 충동적이고 습관적인 반응이 튀어나올 가능성 또한 높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자서전 삶의 의미를 찾아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외부 자극과 나의 반응 사이엔 빈 공간이 있다. 우리에겐 그 공간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힘이 있다.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자신의 성장과 자유가 달려 있다. 자동 조종 모드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바로 일단 멈춤이다. 이를 쉽게 하고 싶다면 스스로 잠깐이라고 말을 걸어보자. 현재에 집중할수록 습관적이고 충동적인 반응 대신 사려 깊고 의식 있는 반응을 할 수 있다. 이때의 반응은 리액션이 아닌 리스폰스라고 한다. 습관화된 반응을 이겨내고 의식을 집중해 내린 반응의 경우 응답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합할 것 같다. 반응은 수동적인 느낌이 들지만 응답은 더 의지적이고 능동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외부의 모든 자극에 일일이 바로바로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마음은 훨씬 여유롭고 느긋해진다. 그럴수록 의식은 또렷이 깨어 더욱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무례한 질문에 대답하는 건 시간 낭비다. 어느 주말이었다. 재활용 쓰레기를 한가득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전에 가볍게 인사를 나눠본 적도 있기에 웃으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대뜸 이런 질문이 돌아왔다. 아기 있어요? 갑작스럽고 다소 퉁명스럽기까지 한 질문에 당황한 나는 우물쭈물하다가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불쾌한 마음은 분리배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객관적인 시선에서 내 감정을 관찰해 보았다. 그 결과 내가 불쾌감을 느낀 3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전곡을 찔려서였다. 우리 부부에겐 실제로 아이가 없다. 결혼 전부터 남편과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둘째, 배려받지 못했다고 느껴서였다. 셋째, 스스로를 지키지 못해서였다. 모든 질문에 대답해야 할 의무는 없다. 심지어 그 질문이 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질문이라면 말이다. 물론 그분에겐 나쁜 의도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에게 상대방의 모든 의도와 사정을 헤아려 줘야 할 의무는 없다. 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권리는 나 자신에게 있다. 이를 통해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박사과정을 밟던 시절 통계법 강의를 청강한 적이 있다. 담당 교수님은 복잡하기 그지없는 고급 통계를 타 전공생인 나조차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잘 가르치셨다. 하지만 내 칭찬을 들은 그분은 손을 내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휴, 말도 마요. 내가 이 통계 공부하느라 미국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비슷한 경험이 하나 더 있다. 당시 함께 박사과정을 밟던 동기 중에는 영어를 모국어처럼 유창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커피를 마시며 어쩜 그리 영어를 잘할 수 있냐고 부럽다고 말하자 그는 담담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다. 영어 배우느라 지금까지 고생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과죠. 우리 사회의 성과주의적 시스템은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시하고 가끔은 결과만으로 그 사람의 전체를 평가한다. 하지만 결과만 중요시하는 태도는 이루려는 과정에서 생기는 무한한 가능성을 뿌리 뽑아버린다. 마리안 마운틴의 책 참선을 위한 환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나는 오랫동안 내가 하는 일을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만 여겨왔다. 그러던 중 내가 일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보기 시작하자 이 일은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보여주기 시작했다. 우리가 하는 일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마음챙김이란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심리치료법이다. 평소 일상 속 마음챙김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심리학자들은 행위를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그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라고 안내한다. 예를 들면 쌓여있는 그릇을 깔끔하게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설거지를 하는 대신 설거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걷는 대신 걷기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도록 말이다. 직업 활동이건 집안일이건 강의건 논문 작성이건 책을 쓰는 일이건 그것이 어떤 일이건 일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된다. 과정 없이 목적만 지향하는 삶은 스포일러만 듣고 영화를 다 봤다고 생각하는 관객과 같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 일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때 그것은 다채로운 경험과 무한한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MBTI는 바뀐다. 검사자가 겪은 경험과 처한 상황에 따라 심지어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도 조금씩 바뀌곤 하는 게 MBTI다. 그도 그럴 것이 MBTI 검사는 전문 기술을 익힌 관찰자의 소견이 아니라 각 개인의 주관적 응답을 모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유형 안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MBTI 유형만으로 한 사람의 성격을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MBTI 성격 유형 검사가 고안된 진짜 목적은 검사자 본인이 선호하는 것과 꺼리는 것을 스스로 파악해서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내향형이라는 진단이 나왔을 때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구나 에서 끝나는 대신 사교성이나 말주변 등을 연습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자신을 특정 성격 유형에 가두지 말고 선호하지 않거나 취약한 부분도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자신과 마주할 수 있다. 스스로 변화를 시도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해진다. 자신이 변화한 것처럼 상대도 변화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MBTI가 자신과 타인을 무분별하게 규정하고 가능성을 제한하는 도구로 쓰인다면 그만한 비극이 또 있을까? 스포츠 선수들이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가기 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준비 운동이다.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그래야 운동 중에 다치더라도 부상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 유연성은 회복력과 직결된다. 생각과 태도를 부드럽게 만들고 자신과 상대가 변화할 가능성을 믿어보자. 혹시 공모전에 지원해본 적이 있는가? 실제로 선정 연락이 오는 일은 매우 드물다. 내 메일함에 쌓인 거절 메일만 모아도 책 한 권이 나올 것이다. 내가 보기엔 거절을 통보받았을 때 심리적 반응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심리적 반응과 꽤 비슷한 것 같다. 죽음과 임종 연구의 권위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인간이 자신이나 주변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5단계로 구분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정이다. 이럴 리 없어.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두 번째 단계인 분노가 찾아온다.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은 심사위원들에게 마구 화를 내며 분노를 퍼붓는 것이다. 분노가 잦아들고 나면 세 번째 단계인 협상이 시작된다. 역시 끝까지 꼼꼼하게 볼 걸. 그것만 고쳤으면 괜찮았을 텐데 라며 속으로 타협을 시도한다. 네 번째 단계는 우울이다. 난 가망이 없어. 연구자 실격이야. 우울이 지나면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인 수용의 차례다. 거절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단계다. 논문은 채택되지 않았고 제안서는 탈락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피드백을 받아들여 더 좋은 글을 쓰는 것이다. 연세대학교에서 게임 문화를 연구하는 이영하 교수는 어느 강연에서 이런 일화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게임을 하던 아들의 화면에 미션 페일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스테이지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들은 오히려 환하게 웃고 있는 게 아닌가. 의아해진 교수는 아들에게 물어보았다. 아들, 미션 페일이 무슨 뜻인지 알아? 응, 실패라는 뜻이야. 그럼 실패는 무슨 뜻인데? 다시 하라는 뜻. 어린이의 때묻지 않은 시선은 순수하다. 그래서 더욱 정확하다. 생각해보면 내 논문과 연구 제안서를 거절한 심사위원들도 똑같이 말하고 있었다. 이 부분이 부족하니 고쳐서 다시 도전하세요.
나에게 가망이 없다느니 연구자 실격이라느니 폭언을 퍼부었던 건 심사위원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결국 우리는 언젠가 실패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 이를 게임 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는 전적으로 당신 손에 달려있다. 어느 겨울 새벽이었다. 연구실로 향하던 나는 추운 겨울 아침 먹을 것을 찾아 서성이는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보게 되었다. 안쓰러운 마음으로 고양이의 움직임을 따라가다 고양이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당당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새끼 고양이가 너무나도 대견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문득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 어린 고양이는 비록 삶이 고단할지언정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좋은 집사를 만나 편안하게 지내는 다른 고양이를 부러워하며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지 않았다. 그저 태어난 대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뿐이었다. 반면 나는 자신의 힘듦을 이유로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고 탓하며 작은 실수와 갈등에도 스스로를 과도하게 비난하고 있었다. 이처럼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책과 비관으로 삶을 덧칠하는 건 인간뿐이다. 고양이가 내게 가르쳐준 태도, 즉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회피하지도 거부하지도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받아들임이다. 이는 포기나 체념과는 다르다. 받아들이다라는 의미에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한 번 부정적인 생각이 발생하면 뇌는 도돌이표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재생산하며 강화시킨다. 눈앞의 현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건 상대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괴로움을 멈추는 일이기도 하다. 심리학자 데니얼 스텔더는 판단하지 않는 힘에서 판단을 내리기 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연습을 소개하고 있다. 저 인간 도대체 뭐야? 저 사람 완전 미친 거 아냐? 라고 말하는 대신 그가 저렇게 행동한 이유는 뭘까? 나는 왜 갑자기 화가 치밀었을까? 하고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이다. 서양에는 이런 경구가 전해진다. 친절해져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이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상대방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벌컥 짜증을 내고 단죄하듯 비난을 퍼붓기 전에 그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혹은 내가 상황을 편협하게 바라본 것은 아닐지 생각하며 한 박자 쉬어보자. 공감은 두 가지로 나뉜다.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이 그것이다. 정서적 공감은 선천적인 능력에 가깝다. 눈앞에 타인이나 화면 속 배우가 우는 걸 보고 자신도 따라운다거나 타인이 고통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정서적 공감은 상대방의 슬픔과 고통을 대리 경험함으로써 상대방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든다. 반대로 인지적 공감은 후천적 능력에 가깝다. 인지적 공감 능력은 주로 4세 이후부터 생기기 시작하며 노력과 훈련에 의해 더욱 발달되는 모습을 보인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생각, 상황, 입장,
감정 등이 어떨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인지적 공감이다. 즉, 간접 경험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인 것이다. 이를 다른 말로 조망 수용 능력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조망 수용 능력이란 토끼를 잡기 위해 토끼의 습성을 이해하는 사냥꾼의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 사냥꾼은 토끼가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을 그대로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오랜 관찰을 통해 토끼가 주변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머리로 알고 있다. 이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역지사지의 능력이 바로 조망 수용 능력이다. 인지적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상대방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지적인 호기심과 이해하고자 하는 진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주장을 헤아리는 것이다. 그렇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와 동일한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한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 머릿속 사고의 흐름을 파악하게 된다. 놀라운 점은 이처럼 존중받는 기분을 느끼게 하면 상대방의 얼어붙었던 마음의 벽 또한 사르르 녹아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심리학 용어 중 자기개방이란 말이 있다. 말 그대로 나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자기개방은 굉장히 중요하다. 믿음과 신뢰는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쌓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개방이 지나치면 말이 많고 가벼워 보일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럴 경우 자기개방은 오히려 관계 형성을 방해한다. 더 큰 문제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를 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이다. 자기개방은 관계의 벽을 허무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너무 과도할 경우 꼭 있어야 할 벽까지 무너뜨린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자기개방 중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그때그때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 마음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상대가 들어와도 되는 방과 들어오지 말아야 할 방을 정해주는 것이다. 내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을 때는 대화를 다시 정상 궤도로 돌려놓으려 애쓰기보다는 차라리 잠깐 대화를 멈추는 게 좋다. 화장실을 다녀온다거나 간식을 가져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아예 다른 화제로 돌려버리며 대화의 환기를 시키는 것이다. 도로 위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는 앞차와의 적정 거리를 유지해야 하듯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상대와의 적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관계가 무너지는 건 바로 이러한 사소한 실수 때문이다. 좋아하는 상대방과는 오히려 약간의 거리를 두자.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고 상상해보자. 실에 길게 매달린 추를 주면서 잠시만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달라고 말이다. 특히 앞뒤로 움직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신신당부한 후 나는 잠시 자리를 뜬다. 사실 이는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자 다니엘 웨그너가 진행한 실험 내용이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추를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의 몸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웨그너 교수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다. 추가 움직이는 방향이었다. 단지 움직이지 말라는 지시만 받은 사람의 추는 좌우로만 흔들렸다.
절대 앞뒤로 움직이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참가자는 어땠을까? 놀랍게도 이들의 추는 금방 앞뒤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웨그너 교수와 그 동료들은 앞뒤로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강박이 오히려 앞뒤로 움직이는 근육을 활성화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흰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는 요구를 들으면 오히려 더 흰곰을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웨그너 교수와 동료들은 이를 정신역설 효과라고 불렀다. 이처럼 특정한 생각을 억제하려는 강박은 도리어 그러한 생각을 강화한다. 정신역설 효과가 신체적 반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정신과 신체는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오히려 일을 저질러버린 사례는 생각보다 많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어느 배우가 암벽에 매달린 채 로프를 칼로 끊고 자살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로프가 끊어지는 바람에 30m 아래로 추락하며 큰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배우 측은 제작진의 관리 소홀로 인해 로프가 풀린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스텝 측은 비디오 감식 결과 배우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스스로 로프를 끊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두려움이 너무 커지면 우리는 상상 이상의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무섭다, 두렵다 같은 생각은 우리 뇌에서 감정과 충동을 담당하는 편도체를 강하게 활성화한다. 편도체가 강하게 활성화되면 반대로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머리의 앞쪽 뇌, 즉 전두피질은 멈춘다. 잔뜩 긴장한 편도체를 달래는 데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서명명학이라는 방법이 특히 효과적이다. 정서명명학이란 현재 자신이 느끼는 정서가 어떤 정서인지를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불안해, 나는 지금 두려워 같은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언어화하는 것이다. 속으로 말해도 좋고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면 더 좋다. 이 방법을 연구한 UCLA의 매튜 리버먼 교수는 이 과정이 편도체의 흥분 때문에 정지되었던 전두엽을 다시 활성화하여 반대로 편도체를 진정하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추상적 문제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간단하게 피하기는 불가능하다. 두려움의 궁극적인 원인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부정하고 피하고 억제하는 태도가 두려움을 더 강화한다. 마치 빛을 강하게 쬐수록 그림자도 더 짙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이럴 때는 땡땡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땡땡 해야겠어 라는 형태로 바꾸어 보자. 흰 곰을 생각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검은 곰 생각하기라는 대안을 떠올리고 떨어지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난간을 붙잡기라는 대안에 집중하는 것이다. 어느 날 밤 꿈속에 남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여보, 인생을 20분 더 사는 비결이 뭔지 알아? 20분 미리 하는 거. 정말 기묘하고도 뚱딴지 같은 소리였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와 아주 흡사한 이야기를 신문 기사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인터뷰의 주인공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동물 행동학을 가르치는 세계적 석학 최재천 교수였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 재직 시절 만난 학생들의 시간 관리법을 소개했는데 그 방법이 바로 10일 먼저 하기였다.
강의 교재 읽기, 보고서 제출하기, 발표 준비하기 등등을 마감일에 딱 맞춰 끝내는 대신 10일 앞서 끝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쫓겨 서두르게 되면 우리는 압박감을 받는다. 이런 상태의 뇌에선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불은 꺼지고 생존 본능을 담당하는 부위인 변연계의 불이 켜진다. 변연계가 활성화된 뇌는 느긋하고 유연하게 생각하지 못한다. 주변을 살펴볼 여유도 없어진다. 오로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라틴어 격언에 천천히 서두르라 라는 말이 있다. 행동은 서두르되 마음은 느긋하게 먹으라는 의미다. 서두르다 보면 마음도 덩달아 급해진다. 판단력이 흐려져 실수가 잦아진다.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마음의 여유를 불어넣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시간을 여유 있게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파킨슨병 환자들은 일상생활에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 그중 가장 큰 고통은 걸음을 뗄 때 다리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보행동결이라고 하는데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 그 때문에 환자들은 혼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의 이동도 쉽지 않아 큰 불편을 겪는다. 그런 파킨슨병 환자들을 도와줄 획기적인 도구가 있다. 바로 레이저 지팡이다. 1980년대 호주 파킨슨병 환자들을 진료 중이던 어느 신경학자는 환자에게 솔깃한 이야기를 듣는다. 환자가 말하길 그날도 침대에서 일어나 발걸음을 떼려고 씨름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지팡이를 거꾸로 뒤집어 들자 신기하게 발걸음이 편해지더라는 것이다. 신경학자는 환자의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았다. 다른 파킨슨병 환자들에게도 거꾸로 뒤집은 지팡이가 보행에 도움이 되는지 실험했다. 그 결과 놀랍게도 다른 환자들 역시 보행 동결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바닥을 향한 지팡이의 손잡이가 일종의 시각적 신호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평소처럼 지팡이를 들었을 때는 막연하게 멀리까지 걸어야 한다는 부담에 발이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지팡이를 거꾸로 들자 바닥으로 향한 손잡이가 딱 이만큼만 걸으라는 작은 목표를 제시해 줌으로써 걸음과 관련된 뇌의 작용이 변한 것이다. 1987년 논문으로 발표된 이 실험 덕분에 파킨슨병 환자들의 보행을 돕는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었다. 그중 빛으로 된 선이 바닥에 표시되는 레이저 지팡이가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정신과 의사 김혜남 씨도 저서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에서 비슷한 경험을 언급하고 있다. 그녀도 화장실을 가는 길에 보행 동결이 오면서 여러 번 넘어졌다고 한다. 지쳐서 포기할 때쯤 그녀는 화장실 문을 바라보는 대신 우연히 자신의 발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자신의 발을 보면서 천천히 한 발짝씩 떼니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화장실까지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김혜남 씨는 파킨슨병 환자들뿐만 아니라 인생에 겁먹은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작은 한 발짝의 커다란 힘을 알리고 있다. 저 멀리 있는 목표 지점만 바라볼 때는 한 걸음도 떼기 어려웠지만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표식을 시각적 신호로 삼고 딱 이만큼만 걷자는 작은 목표에 집중했더니
걸음을 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할 때, 단번에 목표를 이루고 싶을 때, 우리는 결국 아무런 엄두도 내지 못하고 주저앉는 행동 동결 상태가 된다. 그러니 목표는 크게 잡되 목표에 이르기 위한 행동은 작게 쪼개야 한다. 한꺼번에 이룰 생각, 단번에 이룰 생각 대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움직이는 것이다. 오래전 지도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강의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여쭈어 본 적이 있다. 교수님께서 들려준 답은 너무나 의외였다. 학교 강의든 외부 강의든 강의를 끝낸 후 반드시 다시 되짚어보며 내용을 정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교수님은 그날 강의에서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어떤 점이 만족스러웠는지, 학생들의 질문에 적절히 대답했는지,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비슷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말해주는 게 더 좋을지 등에 관해 매일 일지를 쓴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수시로 그 일지를 들여다보며 정리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다. 나도 교수님을 본받으리라 다짐하고 그 다음 강의부터 녹음기를 켜두었다. 녹음된 강의를 다시 들으며 스스로 평가해 보았다. 그렇게 들어본 내 강의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솔직히 말해 아주 엉망진창이었다. 강의 중 잘못하거나 실수한 내용을 계속해서 무한 재생하며 깊은 우울에 빠졌다. 자신의 강의를 되짚어서 곱씹는 과정은 나나 지도 교수님이나 똑같았는데 왜 한 사람에게는 발전과 성장을 가져다주고 한 사람에게는 수치심과 고통을 주는 과정이 된 걸까? 그 이유는 반성을 했느냐, 반추를 했느냐에 있다. 내가 했던 건 반추다. 반추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과 고통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생각 습관이다. 반성 또는 숙고라고 불리는 과정은 과거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되 감정과 고통보다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집중한다. 객관적인 사건 흐름에 집중하는 것이다. 제대로 반성하는 사람은 실수나 잘못으로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다음번에는 다르게 반응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며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도 친절했으면 좋겠다. 스스로 친절하게 대할 때 상대를 친절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상대에게 친절하기란 무척 어렵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한다. 첫 번째 방법은 나를 친구처럼 보는 것이다. 가장 친한 친구가 실수 때문에 자책하고 있을 때 나라면 뭐라고 얘기해 줄지 떠올려보라. 두 번째 방법은 7가지 친절 베풀기다. 불교 경전 중 하나인 잡보장경은 부처님이 알려주는 7가지 친절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 친절은 재산이 없더라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를 일컫는 것으로 무제칠시라고도 한다. 첫 번째는 화한시로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다. 둘째는 언시로 사랑, 칭찬, 위로, 격려 등 따스하고 부드러운 말을 건네는 것을 말하며 셋째 심시는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것을 말한다. 넷째 안시는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을 말하고 다섯째 신시는
남의 짐을 들어주거나 일을 도와주는 등 몸으로 베푸는 친절을 말한다. 여섯째는 좌시로,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를 내주는 양보를 뜻하며, 일곱째는 찰시로, 굳이 캐묻지 않고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선뜻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열대 몬순 기후를 띠는 캄보디아의 우기는 강수량이 엄청나다. 해안가에 사는 주민들은 우기가 지나갈 때까지 6개월가량 뗏목 위에서 생활해야 한다. 뗏목의 공간은 무척 한정되어 있기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실을 수 있다. 그래서 우기가 끝나고 육지 생활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물건을 사서 쌓아두지 않는다. 철새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유는 모아놓은 물건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얼마 전 일본에서 주목받았던 미니멀리즘 열풍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무분별하게 쌓아둔 물건의 무용성과 위험성을 사람들이 체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당신이 지금 당장 꼭 필요한 짐만 뗏목에 옮겨 실어야 한다면 과연 무엇을 실을 것인가? 혹은 집에 불이 나서 당장 뛰쳐나가야 한다면 양손에 무엇을 들고 나갈 것인가? 곧바로 떠오르는 물건이 아니라면 그만큼 당신에게 덜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런 물건이라면 언제나 작별할 수 있도록 정리해두자. 선택을 내릴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상황을 통제하는 힘을 갖는다. 물건이든 감정이든 정말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필요 없는 것을 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 일어설 힘을 갖게 된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관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사람 저 사람과의 만남으로 에너지만 낭비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정말 자신의 시간과 관심을 줘야 하는 관계에는 소홀해지고 소원해진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상상 이상으로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나와 가까이에 있는 것들일수록 더욱 그렇다. 근접성이란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을 말한다. 근접성의 효과란 자신과 가까이 살고 함께 밥을 먹고 자주 마주치고 비슷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쉽게 친근감을 느끼고 호감을 품는 경향을 의미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만큼 그들의 영향을 받기도 쉽다. 이웃 사촌이라는 단어나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라는 속담은 정말로 진실을 담고 있는 듯하다. 낯선 사람이라도 자주 보면 친근감을 느껴 친구가 될 확률이 높듯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연락도 뜸해지고 자주 만나지 못한다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다. 내 주변에 어떤 물건들이 자리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에 영향을 받을 확률도 높다. 책상 옆에 과자나 초콜릿을 놓아둔다면 간식거리를 싹 치웠을 때보다 군것질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듯이 말이다. 자기 주변에 무엇을 두느냐가 결국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문제는 우리가 그 영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이다. 좋은 물건이나 사람으로 주변을 채우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부디 여러분이 자신을 위한 선택을 내리길 바란다. 지금까지 스쳐 지나갈 것들로 인생을 채우지 말라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삶에 정말로 꼭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인 의식주의입니다. 생명과 건강에 지장을 주고 외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헐벗고 굶주린다면
그리고 눈비나 추위를 피할 거처가 없다면 삶의 필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조건은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누군가가 100만 원짜리 식사를 하는데 나는 10,000원짜리 백반을 먹어서 불행하다면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행복은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부자라도 스스로 마음에 만족함이 없다면 그는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1억 원짜리 시계를 차고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나는 그런 시계를 살 돈이 없어서 10,000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니기 때문에 불행하다면 그것은 시계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런 마음 상태는 1억 원짜리 시계를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어도 금세 다시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10,000원짜리 시계라도 내가 만족하고 흡족해 한다면, 그리고 1억 원짜리 시계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없다면 나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죠. 부와 행복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에 따르면 연봉 기준 1억 원까지는 행복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는 연봉과 행복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작아진다고 합니다. 인생의 가치와 만족은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볼 때 마치 채워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도 속고 남도 속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많은 돈과 소유물을 원합니다. 그것들이 있어야 내가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기록된 위인들을 살펴보면, 혹은 위인까지는 아니어도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정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를 부러워하지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지요. 정신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은 정신의 여러 가지 능력 중에 긍정적인 면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 자비, 용기, 지혜, 희망, 이런 항목에서 대중의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이죠. 대중은 비록 그 지점에 도달하지는 못해도 누가 그 지점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죠.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풍요로워질 때, 우리의 정신이 풍요로워지고 탁월해질 때 진정으로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이 시작됩니다. 물질의 삶이 아니라 정신의 삶을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인간은 물질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정신적 존재입니다. 물질은 그릇이고 정신은 거기에 담긴 요리입니다. 물질은 의복 같은 것이지만 정신은 그 의복 안에 담긴 사람의 몸과 같습니다. 정신을 개선하고 개발하고 성숙시키고 진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정신에 초점을 맞출 때 훨씬 더 현명해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집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